책을 들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는 채널인 홍삼 먹는 펭귄에서 23번째로 들려드릴 책은 하버드 인생학 수업입니다. 요약본을 청취하시며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빕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종강일이 되면 나는 제자들에게 내 대학원 동창들이 졸업 후에 겪는 변화들을 들려주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졸업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원의 동창들은 다들 아주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다.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0년 차 동창회부터는 예상 밖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동창들 중에 다수가 불참했다. 처음에는 불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점차 이유를 끼워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동창들 중 분명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적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일을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였다. 또한 이혼하거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창들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다. 몇 년 동안 자식들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던 한 동창이 기억난다. 그는 자식들이 사는 곳과 동떨어진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다. 또 다른 동창은 졸업 후 3번째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내 동창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면서도 수준이 높았다. 그들은 졸업할 당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훗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도중에 그들 가운데 몇몇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중년의 위기처럼 일시적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그러나 졸업 후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동창 가운데 한 명인 제프리 스킬링은 스캔들에 휘말려서 구속됐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 기여할 게 많은 원만한 성격을 가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대부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공했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말기 바란다.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모범적으로 삶을 이끌어온 동창들도 많다. 그들은 내게 진정으로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이제 막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본래 걸으려던 길에서 탈선한 사람이나 아직까지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 막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엇나가게 만드는 힘과 결정에 취약하니까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첫째,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고 행복할까? 둘째, 배우자, 자식,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행복의 원천이 될까? 셋째, 나는 성실한 삶을 살고 감옥에 갈 일이 없을까? 답을 쉽게 찾아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겠다. 이 책에 소개한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노력 중 하나였다. 인생의 도전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 또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존재 이유를 고민해왔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안주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타협의 길로 접어들면 대부분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건 바로 그런 타협이다. 그러나 이런 운명에 체념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찾아내려는 계획과 인생에서 생기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와 도전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할 것이다. 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의 환경은 무엇이고 창발적인 일, 즉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떠올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지를 설명하겠다. 의도가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의도에 맞게 시간과 돈과 재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의도하는 전략을 실행하지 못한다. 전략 수립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맞는 올바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깊이 만족시키는 것들, 즉 우리가 우리 일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도전적인 일, 인정, 책임, 그리고 개인적 성장이 동기부여 요인에 해당된다. 내 제자들 중에는 입학할 때 본 논술 시험에서 교육을 발판으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인이 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성취하고 싶다는 바람을 적었다. 나는 제자들과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면 늘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한다. 중요한 일이나 자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여기 온 것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닌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공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면서 분명한 우위에 선다.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덕분에 하는 일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돈, 지위, 보상, 고용 안정 같은 위생 요인의 개선은 행복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행복의 부산물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담 없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더 나은 임금, 더 멋진 직함, 더 좋은 사무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친구와 가족이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신호로 간주하는 것들이긴 하다. 그러나 직업의 가시적인 면들에만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에 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그랬듯이 신기루를 좇을 위험이 커진다. 동기 1호는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것을 권한다. 이 일이 내게 의미가 있을까? 발전할 기회를 줄까? 이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 인정받고 성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더 큰 책임을 맡게 될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동기를 부여한다. 일단 올바른 동기를 얻으면 하는 일에서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들이 갖는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는지 이해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하러 가는 길에 밟아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자신에게 동기를 주고 위생 요인을 만족시키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동기를 주고 위생 요인을 만족시키는 일을 찾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열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추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내리는 무수한 결정으로부터 수정된 전략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전략을 창발적 전략이라고 한다. 예상치 못한 기회에 적응해가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세운 성취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사고의 틀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을 찾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진로를 모색하는 신생기업처럼 창발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실험을 주저하지 말라는 걸 달리 말해주는 것과 같다. 매 경험으로부터 배우면서 적응하라. 그리고 재빨리 반복하라. 자신이 세운 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츰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직무 분야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동기부여 요인을 최대한 늘리고 위생 요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상아탑에 앉아서 불현듯 정답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들다. 전략은 거의 항상 의도적 기회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재능, 관심, 우선순위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정말로 잘 맞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창발적 전략에서 의도적 전략으로 힘차게 움직일 시간이다. 그는 내 자리에 자기 회사 CEO를 데려다 놓았고 나는 해고됐다.
마침내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인이 되겠다는 의도적 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된 걸까? 아니면 전략을 수정하고 학계로 진출해야 하는가? 해고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이 37세에 나는 또다시 학생이 되었다.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현재의 의도적 전략이 계속 추진해야 할 최고의 경로인가? 아니면 새로 생겨나는 다른 전략을 수용할 때가 된 것일까? 이직을 검토할 때마다 사실로 판명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정들과 그 가정들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라. 자신의 앞에 놓인 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고 사회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아낼 때까지 실험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운이 좋은 몇몇 기업만이 궁극적으로 성공에 이르는 전략을 갖고 출발할 뿐이다. 창발적 전략과 의도적 전략이란 개념을 이해한다면 사회생활에 정말로 유용한 어떤 일을 찾지 못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리라 기대하는 건 단지 시간 낭비일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기대는 사실상 예상하지 못한 기회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동안에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둬야 한다. 각자 처한 특별한 환경에 따라서 위생 요인을 만족시키고 동기부여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까지 다양한 기회를 실험하고 방향을 선회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노력을 계속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때라야 비로소 의도적 전략이 통한다는 것을 올바른 의도적 전략을 찾은 순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변화가 본래 힘들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걸 그냥 고수하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을 뒤로 미룬다면 몇 년 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실제 사용처가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 내뱉은 말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한마디로 자원 할당 방법은 정말로 중요하다.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자신의 자원 흐름처를 살펴보라.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당신 인생은 원래 바라던 것과 똑같거나 아니면 의도한 것과 아주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공허하면서도 불행한 삶에 투자해온 내 동창들을 보면 나는 그들이 겪은 고난이 부적절한 자원 할당에서 비롯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나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확실히 할당해야 한다. 성공 기준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시간의 틀 속에서 생각해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단기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전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찾아내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해야 할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치 있는 뭔가를 위해 희생하면 그것에 더 강하고 깊게 헌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산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총체적 사고 대 한계적 사고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혹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다. 거의 누구나 이런 진실의 순간에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한다. 솔직히 주변에 자신이 아주 성실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인생이 생각처럼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어떤 기업도 일부러 경쟁사에게 따라잡히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결국 하락 곡선을 그리며 경쟁사에게 밀려나게 만든 건 그들이 몇 년 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내린 결정이다. 기업은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의 관점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투자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에는 거대한 오류가 잠재해 있다. 어쩌면 한계적 사고가 쳐놓은 덫이다. 우리는 투자했을 때 드는 비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드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란 정말로 힘들다. 여전히 완벽하게 여겨지는 기존 제품을 팔고 있는 반면에 신제품 투자의 장점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기업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업 목적과 임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보는 경우가 정말로 드문 데 있다라고.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는 존립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기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경영진과 직원들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목적은 창발적인 전략이란 문을 통해서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몇몇 강력한 경영진과 직원들은 규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업은 전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은 분명 이용 대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둔 기업들은 곧 사라져 없어지고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과 리더들은 순식간에 익힌다. 그러나 기업이 명확하고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력과 유산은 특별할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직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횃불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목적은 기업을 어떤 한 사람의 경영자나 직원보다 더 오래 살아남게 해줄 것이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기업은 우연히 목적이 생길 걸로 여겨서는 안 된다. 가치 있는 목적이 불현듯 생기는 법은 드물다. 이 세상은 목적을 운명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기루와 역설과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목적은 의도적으로 고안되고 선택된 다음 추구돼야 한다. 그렇게 목적이 준비됐다면 기업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창발적인 성격을 띈다. 기회와 도전들이 창발적으로 생겨서 추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가장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그들이 이끄는 기업이 세상에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울 때 목적이 가진 힘을 의식한다. 나는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말로 많은 친구와 옛 제자들도 그들 인생에 맞는 목적을 정의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인생의 목적을 구성하는 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매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내가 아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다. 끝으로 이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명심하라. 내 경우에 내 목적을 이해하는 데만 꼬박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가족과 성경과 기도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마찬가지였다. 끝으로 나는 전문가이다. 잘만 하면 가장 고귀한 직업이 경영가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어떤 다른 직업도 경영가보다 배우고 성장하고 책임을 지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깨달음들을 바탕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1. 타인이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하는 사람. 2. 친절하고 정직하고 용서를 베풀고 이기적이지 않은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친구. 3.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사람. 이러한 갈망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자정까지 나는 하나님에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진실인지, 내 인생의 목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면 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한평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걸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나는 또다시 진실인 것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옳은 건지 알아보기 위해 얼마나 강도 높게 집중했고 이후 그 모습에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한다. 이런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든 건 강렬한 집중이었다.
종이 위에 연필로 초안을 작성한 것이 화폭 위에서 유화물감이 칠해지며 강력하게 변하는 중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마음속에 느꼈던 감정과 내 머릿속에 들어온 단어들을 통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렸다. 이처럼 내가 그린 특징들은 친절함, 정직함, 용서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되기,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는 게 확인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갖지 못한 확실함과 중요성을 보았다. 이것은 분명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내 인생 목적의 세 번째 부분은 인생의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 순간이 내가 강한 인상을 받았던 새로운 임무를 받을 기회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이 예상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다. 곧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지도자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던 터라 크게 좌절했다. 어쨌든 내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 2개월 동안 나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스스로 아주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탓이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종종 겪었던 이런 개인적인 혼란은 내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이 된 인생의 평가 기준에 대한 통찰을 촉발시켰다. 나는 인간의 사고 능력에는 제한이 있어서 항상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큰 그림을 보려면 종합해서 봐야 한다. 사물을 평가하는 정확한 방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쨌든 이런 모든 생각 끝에 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을 깨달았다. 우리 중에서 다수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좋은 성과를 거둔 덕분에 받은 상의 숫자, 은행에 저축해둔 돈 같은 통계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평가 기준은 내가 1대1로 만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개인들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대화는 내가 자존심을 키워주고 굳은 신념을 갖게 도와주고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로 집중될 것이다. 내가 맡은 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선한 일들임에 분명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이런 일들을 기준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에 얻은 깨달음 덕분에 나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 행복감과 자기가치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암에서 회복되어 가던 나는 제임스와 캐런과 함께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자마자 허혈성 뇌졸중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 병은 내게 너무나 힘든 도전이었다. 인지 및 말하기 능력을 회복하기란 아주 힘들었고 개선 속도도 나를 좌절시킬 만큼 더뎠다. 내가 가진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러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다. 문제에 더 집중할수록 내게 원기를 북돋아줄 에너지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더 망연자실했다.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 도달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 문제를 숨기고 이 세상에서 물러나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경로를 바꿀 수도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 내 목적이라고 알고 있던 것에 최대한 많은 인지적, 신체적 능력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자, 다시 말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처한 도전들의 해결에 집중하자 절망감은 사라지고 다시 행복감을 찾았다. 나는 독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고자 훌륭하고 역량 있는 두 사람의 공저자와 함께 이 책을 썼다. 당신이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는 한 그들과 맺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깊은 행복감을 찾는데 이 책이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또한 성실한 인생을 살도록 이 책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에 따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